이한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 책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기원들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33페이지 1 발달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첫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성인인 우리들도 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뭐 특수반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또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놀림이나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놀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얼마 전에 TV에도 뭐 나왔듯이 이렇게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런 학습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특수반에 도움반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학생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저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예전에 첼리스트로 일을 했고 또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 실제적으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떤 자신의 장애 있는 부분을 굳이 들추지 않아도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아는 것은 내가 해리의 손자라는 사실뿐인데 이 점은 또 다른 식으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며 내가 그런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 자신의 어떤 장애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에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느끼는 것은 따분함 뿐이다. 어떻게 보면 특수반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익사이팅, 뭔가 흥미롭고 즐겁고 뭔가 행복한 느낌보다는 상당히 따분함,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마치 방치되고 있는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36페이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낼 기회가 과연 생길까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뭐 지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인지적 손상이 심하지 않은 그런 경도의 아이들일 경우 어느 정도 자신과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 내가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성장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궁금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 보면 이제 재능을 정의하는 두 가지 시각이라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창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이 연령이 높은 그런 치료 관련 교수님들이나 아무래도 경력이 좀 돼서 50대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치료사들 중에도 이렇게 아이가 타고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한계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 그러나 18세기에 큰 영향력을 떨친 영국화가 조슈아 네일롤즈 경은 칸트와는 정반대의 선 인물이었다. 그는 왕립 미스론의 제자들에게 방향을 잘 잡은 후 쏟아부은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며 그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장애동에서 방향을 잘 잡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중재자를 만난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치료사와 전문가, 중재자를 만나는 것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그 아래 보면 프랜시스 골튼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골튼은 어쨌든 우수함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열정과 열의, 끈기의 중요성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동일한 문화적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설명해 주지 못했다. 환경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유전적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는 것일까 해서 과연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주위에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과연 서로 다른 재능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차가 있음을, 그리고 그게 쉽게 결정될 수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전율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페이지로 가고 있죠. 우리의 심리적 특징에는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반영되고 뇌의 구조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특징들이 DNA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어떤 뇌의 구조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변화들도 DNA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물려받았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전율 추정이라는 것은 40페이지에 보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개인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율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은 특정 개체군 내에서 그 구성원 개인들을 서로 동일하게 만드는 요인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특정 개체군이라 그러면 당연히 뭐 동물이면 어떤 동물이 특정한 개체군,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나 뭐 호랑이나 이렇게 각각의 그런 동물 그 개체 안에서의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 인간이면 마찬가지죠. 인간에서도 어떠한 유전적 특질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이 개인 내 변이라고 하는 거, 이 개인차가 개인의 다양성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내 변이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행동과 감정, 인지를 비롯한 정서적 과정들의 통합된 역동적 시스템이 시간과 상황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초점을 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감정, 그러한 인지적인 능력들을 어떻게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게 시간과 상황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최소한 상당히 동일한 유전자 양을 가지고 있고 나름
그 외형적인 모습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통으로 동일한 요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쌍둥이라는 어떤 특이성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아래에 이런 말이 나오죠. 쌍둥이 연구와 발달 분석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하나의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잘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어떠한 특질들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어떠냐라는 거죠. 즉 태어난 이후에 부모의 양육 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지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쌍둥이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결론 하나는 쌍둥이가 각자 경험한 성장 환경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지능과 성격의 차이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질들의 유전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아무래도 쌍둥이 연구에 국한된 부분이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사례가 드는 게 청소년기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부모보다 또래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는 4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즉 부모는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생산적인 관심들을 북돋아주고 아이가 파괴적인 성향들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넘어서 보면 43페이지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유전적 영향은 일상적으로 행동과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특정 유전율 추정치에서 얻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더 이상 유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존재와 규모를 밝혀내기 위해 쌍둥이 연구를 해나갈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부모로부터 얼만큼 유전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쌍둥이 연구에서 모두 밝혀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죠. 비교적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2살짜리 아이들에게는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하여 지적 능력의 변이 중 약 80%는 가정 환경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서는 유전이 인지 능력의 차이에 별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실행상의 차이는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지적 능력의 모든 변이 중 대략 50%가 유전적 변이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가난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유전적인 특질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이러한 차이도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최근 연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